네, 5월 4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 펑크가 나가지고 전화로 저 오늘 저녁 방송 그거 까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오늘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황희연 팀장이 그 새벽까지 그 미국 시장 보고 리포트 보면서 공부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책상에서 그대로 잠들었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렇잖아도 막. 보니까 댓글 보니까 뭐 황 팀장님도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 피곤하실 텐데 뭐 이러면서.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 815에 황 팀장님 편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저 금요일 날 오면은 이제 손목을 우리가 차압을 해야지.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도 비염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비염 가족인가 봐요. 우리 종합병원이야. 우리 제가 한 2주 그렇게 고생했었고. 만성 피로. 그러게 우리 또 박진희 부장님도 비염. 저 그래서 한번 받고 저는 방송을 걸렀잖아요. 그 뭐지 그거 식도염. 맞아요. 저 그래서 요새는 약간 좀 이렇게 진짜 그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자면 그 다음날 되게 여기 목이 편안한데 한 번은 좀 목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옷 높이고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목이 불편해서 그냥 비결 비고 잤더니 아침에 했더니 또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하여튼 건강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 참 우리 아침 방송 이름을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기 전. 에? 장이 시작하기 전? 그래서 장기전으로. 이거 박 작가가 장이 시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전. 좀 뭔가 좀 주식 꼭 장기로 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또 생각 못한 댓글을 봤는데 장기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데요. 왜냐면 장기전 하도 시장에 물려가지고. 네, 저도 좀 그런데. 장기전 좀 밝게 푸는 걸로. 자, 오늘 막판에 장이 물렸죠. 아무래도 내일 네. FOMC 회의 결과 불안해서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하루 시장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네. 저도 오늘 하루 시장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까 그 장기전만큼이나. 이거 장기전 왜 이러지? 네, 진짜 답답해요. 저 정말 요새 요번 주 들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테마주도 막 거의 손바닥 뒤집듯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상적인 종목들은 그러면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내 종목은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섹터 주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일정 때문에 갑자기 변동성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코롱인더 막 급등하고 KCC 막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실적 발표. 네,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급등하고 이런 흐름들이잖아요. 어제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이제 실적 이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실적 이슈 때문에 급락한 종목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시장 보시는 보면 이거 많이 올랐다. 저거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 전날까지는 다 급락했었던 주식들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들고 있던 분은 올라봐야 본전 이나 되면 다행이죠. 다행이다. 아직도 내 본전 차지는 멀었으니. 아까도 저 얘기하고 왔어요. 제 아는 분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KCC 많이 급등하셔서 좋게 됐더니 아직도 마이너스 20몇 %야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딱 보면은 빨갛고 왜 내 것만 안 가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이거든요, 오늘도. 그렇죠. 근데 그 빨간 것들은 어제까지 파란색이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좀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시장 특징이 약간 좀 테마성으로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약간 처지는 느낌 살짝 나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 이슈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버카라고 하죠. 버려진 카드 같은 그런 섹터주들이 좀 올라오는 느낌들이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건설 최근에 조금씩 바닥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이 부분도 아침에 잠깐 전화로 연결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기계 섹터주들 그다음에 화학주들 네 화학주들 올라오고 있어요. 금호석유가 세상에 요새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올라오고 있고 LG화학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듯이 시장에서 정말 버카였던 화학주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느낌들이 좀 살살 나고 있고 또 어제까지 좋았던 반도체가 또 오늘은 또 빠지는 부분들이 기판 쪽들도 심텍도 잘 나왔는데도 빠지고 이런 오히려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많이 갔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니까 오히려 빠지고 그런 스타일이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설 발표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섹터 안에서도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오른 것보다는
너무 많이 빠져서 싸 보이는 종목들을 시장이 좀 선호하기 시작했다. 특히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요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선주들도 요새 빠지고 있잖아요. 조선주 올라갈 때도 참 말은 잘 만들었네. LNG선 수주 받는다고 저렇게 올라갔는데 또 오늘 빠지는 이슈는 또 뭔지 아세요? LNG선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안 좋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 그다음에 원자재 올라, 4월달 수주도 별로야. 2분기 실적도 깜깜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주가를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사실은 조금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면에서 본다라면은 느낌상 아주 많이 오른 중소형주들보다는 서서히 많이 빠진 중대형주 딸에서 실적 바닥 확인한 종목들 쪽으로 조금씩 이동의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느낌 정도가 아마 오늘 답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큰 고민은 FOMC 회의 내일 전에 주식을 들고 갈까 아니면 팔고 확인하고 다시 사든 뭐 하든 할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다 결정했겠죠. 뭐 들고 가기로 한 분들 맞아요. 이제 또 미리 판 분들 이제 내일 아침 결과를 보고 이제 내가 잘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런 이제 희비가 엇갈리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번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일 노는 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이 내일 노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뭐 어차피 우리는 내일 새벽에 알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장에 내일 하루 반영할 걸 못했는데 또 그날 밤에 또 미국 시장이 혹시라도 빠지면 또 금요일날 타격을 입잖아요. 근데 요새 아까 나온 게 기사를 보니까 요번에는 50bp가 뭐 거의 99점 몇 %잖아요. 근데 이제 6월달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요번 달 포함해서 올해 4번을 더 이제 금리를 올릴 건데 요번 달에 50 올리고 6월 달에 75bp 올릴 확률도 지금 95%대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저 100bp 얘기도 나와요,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잖아요. 원장님. 왜냐면 자꾸 올라가잖아. 예상. 지금 미 수준가. 국채 금리도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3%막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말까지 중립금리를 한 2.5%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 내년 상반기 때 또 2번 정도 올리거나 뭐 얼마 0.25 이 정도로 사지 2.75 정도까지 이제 내년 이제 1, 2분기 중에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게 일단은 중론이에요. 근데 이제 뭐 틀어질 수는 있겠죠.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꼬라지가 뭐야? 꼬라지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 꼬라지라고 해야 딱 느낌이 오르는 정도로다가 그래, 하긴 그게 상태가 딱 안 와닿네. 좋아요. 꼬라지가 네. 딱 와닿아.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그 상태의 느낌이 딱 와요. 지금 전 세계 상태의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연준이 50 올리는 건 당연하다.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처럼 6월 달 이제 75bp에 대한 어느 정도 메시지, 뉘앙스가 나올 거잖아요. 파월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그 멘트에 따라서 좀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아침에도 전화로 연결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냥 5, 6월 달에 그냥 75까지 가서 완전히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좀 마음 편하게 가는 방법. 만약에 6월 달에 만약에 50이나 뭐 요 정도로 멈춰 있었으면 또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 결국은 시장에서 돈을 갖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물가 불안, 인플레이션 불안의 원인을 제거해줘야지만 시장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지금 이 물가 불안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그거 하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 또 뭐가 있지? 중국 봉쇄. 중국 봉쇄. 그다음에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실 저희 코로나만 끝나면 뭐든지 다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해결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네버엔딩 코로나잖아요. 중국은 지금 그렇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중국은 뭐 계속 그 문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네버엔딩 코로나. 뭐 혹자들은 이제 시진핑 재집권하는 10월 달까지 계속 이러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오늘 아침에 저 출근하다가 뉴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거기 나가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 주재원 한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갇혀 있는 채로 집에서 안 나오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원인은 안 나왔는데 밖으로 이제
코로나 검사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가봤더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집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심정적으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게 또 상당한 또 압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봉쇄를 당하는데 뭐 조금씩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지역은 계속 더 봉쇄를 들어가는 지역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 뉴스 보니까 그 서양 외국인 막 그 봉쇄 지역 벗어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관한테 막 끌려들어가 진짜 못 봤는데. 울면서 그 등치 좋은 사람이 그게 이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공황장애라든가 뭐 그럴 수 이러저런 있을 것 우울증 같아요.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엄청난 압박이 압박이 밖에 아예 수도 못 있을 나가게 거예요. 하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길어지는 중국의 봉쇄,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일날이 정말 기준점이 될지. 그러게 그때 확전이 전면전이 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두 개 중에 양쪽 하나라고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확전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진짜 옛날에 그 농담이 아니라 그 푸틴 중병설 얘기 나왔었는데 뭐 암이라고 막 그러면서 뭐 수술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이 뭐 대리를 하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진짜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 푸틴은 퇴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퇴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일단 명분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전쟁이 정말 미국한테는 최고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이 계속 무기 대주잖아요. 대리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리전 해주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무기 대준다고 고마울 일이 아니라 이제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초창기 바이든의 그 취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네. 후에 외교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저 그 예전에 그 방송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안유아 교수하고 러시아에게는 에놈이라는 그러니까 적대적인 어떤 표현을 쓰고 중국에게는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식의 얘기를 그래서 왜 러시아를 먼저 그 적으로 규정을 짓고 왜 이렇게 압박을 가하나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뭐 민주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뭐 다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시잖아요. 자원도 엄청 많고 곡창지대잖아요. 그리고 자원 엄청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빚을 엄청 많이 남겨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미국 말을 잘 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기대감 네. 미국 회사가 다 싹쓸이 할 거 아니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뭐 귀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한테 또 수혜가 갈 수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빚더미에 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러시아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중국을 그동안 많이 견제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국도 지금 위축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또 미국이 물가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또 관세 문제를 살살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뉴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오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치면서 중국까지도 같이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유럽도 러시아 가스 이제 아니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그 약해지는 거고 맞아요. 중국은 내부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리는 맞아요. 자꾸 인하를 해야 되고 맞아요. 경제를 맞아요.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이 맞아요. 금리 차는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외국 자본이 탈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도 지금 엄청 약하고 최근에 엔화도 엄청 약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엔화, 위안화 엄청나게 약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진짜 혼자만 좋은 거예요. 지금 글로벌에서. 근데 그 원래 엔화나 이 위안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이게 수출 가격이 그러니까 달러는 강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는 도움이 된다. 맞아요. 미국 물가를 낮추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까지. 그렇지. 네, 관세까지. 그런 부분들. 근데 그 나라한테는 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럽도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하는 거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천연가스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또 뭐 14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대나 어쨌대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다 가지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은 러시아 때문에 바로 옆에 두고도 지금 먼 나라에서 지금 가스 수입해야 될 상황이 돼버리니까 모든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미국한테 뭔가 덤비면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달러 패권국이라는 맞아요, 이 기축 통화를 그거.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맞아.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맞아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 힘의 그 규모를 가늠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진짜 패권이라는 게 너네가 지금 우리한테 대항해? 이랬을 때 그러니까. 바로 눌러주는 그런 느낌? 이번에 러시아가 아무리 뭐 5천억 불, 그쵸. 4천억 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맞아. 딱 해외 자산 동결해 버리니까. 맞아. 그럼 루블화로 결제도 다들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이번에 중국도 바짝 긴장했다고. 중국도 지금 디지털 화폐로 치고 나가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동안 뭐 플랫폼 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계속 억눌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도 근데 살짝 이제 좀 풀어줄 것 같은 얘기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만 하면은 예전에 그 공산당이 압박했던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그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좀 중국도 규제로만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직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요번 전쟁 이후로는 글로벌적인 모든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글로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감에 뭐 에그플레이션까지 막 난리가 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이제 러시아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풀려야지만 미국도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좀 두려워요. 이 경기 침체가 느낌이 오는데요, 진짜? 그러면 주식 팔아요? 아니 그것도 주식이랑은 또 좀 그래요. 어저께 네. 장시영 차장 알잖아. 네네. 유한터즈가 어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길래 그 얘기 우리 농담삼아 얘기했거든. 기관의 앞잡이. 아 진짜?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요. 나는 기관의 앞잡이가 아니고 난 개미의 앞잡이라고. 저도 개미들의 잔다를 그거는 아마 많은 하고 분들이 싶어요.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박진우 개미들의 부장님은. 잔다를 거. 근데 요새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 오늘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지금 외국인은 시장을 안 들어오니까 기관이 완전히 휘젓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기관이 사야 오르는 장이니까. 연기금이 쏟아 부으면 올라가거든요, 주식이. 그리고 요새는 기관이 야 이거 좀 갈 것 같다더라. 뭐 요거 안 좋을 것 같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100%다 맞아요. 사실 저도 아까 듣고 왔는데 뭐 기관 애들이 송원사람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팔고 코롱인도로 옮겨간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침에 막 돌았거든요. 막 미친 듯이 코롱인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펄어비스도 뭐 외국에서 헤지펀드가 숏을 쳤대더라. 그런데 그걸 안 믿었는데 맞더라고요. 그 뒤로 막 미친 듯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요새는 좀 약간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은 완벽하게 기관 장세기 때문에 중대형주 단에서는 기관이 선호하고 기관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단에서는 뭐 세력형 개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시세를 막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내가 잘 호흡을 맞춰서 따라갈 수 있다라면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마저도 지금은 살짝 좀 늦은 것 같은 느낌? 잘못 들어가면은 물리는. 끝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도 성장형 진짜 확실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나는지 나중에 알고 싶어요.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바닥을 치고 조금씩 이제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은 뭔가 스토리가 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갔다. 정말 바닥을 볼 때까지 보였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정말 맨눈을 뜨고 보면서 쟤들이 좀 달라졌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난번에 갑자기 조선주 막 미친 듯이 치고 올라왔던 것처럼 다른 것들도 그럴 수 있는 확률들이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 찾아서 나는 테마주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시장을 좀 봐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기계 섹터주들, 그 다음에 낙폭과대 화학주 섹터주들, 그 다음에 끝장이 났던 이제 건설주들, 그다음에 또 철강주들. 철강도 조만한 철강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중대형 철강은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것들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들 많이 안 오르고 바닥을 보이고 기관이 다 팔아치워가지고 없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바닥권에서 뭔가 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뭔가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고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좀 눈에 담고 보시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보면은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도 어려워요. 어렵잖아. 네. 그 박 부장님이 어려운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럼 차라리 이거 이럴 때는 그거는 그냥 쉬자. 존버 끝보 선생님처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싶은 거 사고 그냥 지금 장기 투자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기업을 좋게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흔들린다. 그랬다고 해서 그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기업을 꾸준히 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끝보 선생님은 에코프로비엠은 좋아 보여서 갈 것 같아서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 그 방송 나가고 올랐어요. 지금 엄청 올라서 고점 넘었어요. 나 전화해보고 싶더라고. 1,000원 먹고 팔았냐고. 네, 지금 참고 있어. 우리 다음 주에 촬영하니까 아마 분명히 한 1,000원, 한 3,000원 올라 3,000원 이익 봤을 거야. 한 3,000원 넘긴. 2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오, 왔네. 그러고 아마 팔았을 거야. 오늘 아침에 막 급등했으니까 좀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막 이렇게 어려운 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게 지금 시장이 맞냐 내 능력과 실력에 맞춰서 그냥 지금은 내가 실력이 없네 하고 그냥 죽어 있는 게 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그때 그 끝보 선생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이게 선생님은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끝보 고혜성 끝보 고혜성님이라 그래요. 네. 애정하는 동생으로 네, 주식이 저도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답이 안 보일 때는 억지로 대응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 뭔가 확실한 느낌이 오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저 기다리거든요.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빠진 대로,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있는 대로 어설프게 물 타면은 나중에 물 탈 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사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뭔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는 내가 물 탈 돈이 있다라면은 쥐고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사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도 제가 5월 중순은 지나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마찬가지예요. 5월 중순 정도는 가야 뭔가 클리어해진다. 클리어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5월 9일을 지나면 존재를 계속할지 끝낼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이 되면은 아니죠. 내일 아침이 되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앞으로 어떻게 올릴지 이런 거에 대한 뉘앙스가 나올 거잖아요. 왜냐면 금리만 올릴 게 아니라 양적 긴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양적 긴축의 속도라든지 그 규모도 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대 950억 불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뭐 바로 할 거냐, 그죠? 조금 있다 뭐 가을쯤에 할 거냐.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QT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채권 그거 네. MBS인가? 네. 그 채권을 만기를 그냥 재연장하지 그쵸. 않는 방식으로 스무스하게 갈 거냐 아니면 맞아요. 그냥 만기 전에 팔아버릴 거냐 이거에 그쵸. 따라서 확 네, 달라진다고 그 부분이에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연착륙 스타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적 긴축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 분위기상.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뉘앙스로 시장은 뭐 공격적이지가 않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면은 오히려 폭망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금리나 양적 긴축 때문에 폭망했던 종목이 뭐예요? 금리나 저것 때문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스탠스에 폭망했던 종목. 다 기술주 성장주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스탠스로 나온다라면은 약간 룸이 생겨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조금 있는. 시장이 안심하는 상황이 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금리도 빡세게 올릴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시장에 이제 돈까지 싹 쓸어 담을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정말 저 바다에 누워 있는 스타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금리는 그냥 예상대로 올리는데 양적 긴축에는 고강도보다는 한 중강도, 중저강도 정도로 해가지고서 스트레스를 좀 조절할 것 같네? 이런 생각만 들어도 돈이 급진적으로 빨리 들어갈 것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그럼 그동안 많이 팔아치웠던 저 성장주도 좀 싸 보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 그럼 2분기 실적을 들춰보면은 뭐 원자재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원자재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저런 성장주들은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그런 부담은 없겠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순환매 돌 수 있는 가능성이 5, 6월 달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네이버 카카오 실적 발표했는데 다 줄었거든요. 분기별로는. 분기별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들은 괜찮았지만 나머지들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주들은 이렇게 올라가야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주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만히 올라가면 안 성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줬던 멀티플을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멀티플을 엄청 많이 줬는데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가네? 그럼 멀티플 깎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는 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돼요. 저 아까 오다가 막 기사 봤는데 서학개미들 다 미국 가가지고 다 완전히 지금 한 30% 네, 물렸다고. 힘들다고. 환율 때문에도 먼저 가신 분들은 좀 안 좋았을 것 같고 보니까 농담 삼아서 삼성전자는 조금 빠진 거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써있더라고요. 뭐 나머지 뭐 미국에 있는 건 뭐 70%씩 빠진 것들도 엄청 많고. 그렇죠. 성장주들. 네, 중소형.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상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에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 해야 된다고. 그죠? 실적주 해야 된다고. 배당주 해야 된다고. 지주회사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중소형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계속 했는데도 어떻게 따져보면은 그래서 뭘 샀는데 뭘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뜻 뭔가 종목을 딱딱딱딱 캐치가 안 됐었다.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가치주 사라면 가치주 뭐 사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새 움직인 게 다 뭐예요? 중소형 가치주들이었다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붐을 타면서 테마주에 엮이면서 같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쪽들도 조금씩 이제 경계할 타이밍은 분명히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막차 타는 그런 거 그런 거 조금 안 하시고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냥 지켜보다가 계속 오르네. 그럼 이제 불안해지다가 끝에 가가지고 나 조금이라도 단타 하자. 쓰려고, 그죠? 그러고 들어갔다고 해서 물리는데 맞아요.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지금 바로 물릴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괜히 뭐 내가 가서 남의 거 받아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아예 안 하고 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참 알 수 없는 장에서는 가만히 그냥 있는 것도 답인 것 맞아요.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고 현금도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 시즌 끝나니까 그 실적 이슈로 인해서 순환매 돌고 나면은 또 다시 또 방향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루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구간이에요.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냐 마냐를 고민하는 건 이건 행복한 거고 이건 이미 다 물려 있으니까 지금은 팔어 버텨 이거지 지금. 저는 그냥 제 돈이라면은 뭐 많이 빠진 종목들 팔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제 손님들한테도 말하지만 지금은 조정받을 때 파는 것보다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사나가는 게 약간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그런 물타기. 생각? 뭐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죠. 그냥 계속 분할 매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망가지고 힘든 종목들한테서 뭔가 조금 근데 망가지고 힘든 종목들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 말고 이제는 조금 뭔가 시장에서 개선점이 생기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 안에 있다라면은 뭐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시장에 대하는 자세로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타이밍을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뭐 5G? 와.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그 1조 원 이상 뭐 화이브 장비 수주를 네, 했다. 버라이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는데 네. 이때를 탈출 기회로 봐야 되냐? 뭐 거의 쇼생크 탈출급으로 다 탈출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양치기도 이런 양치기가 없어요. 정말 거의 한 2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1조 정도의 어떤 규모 가지고 우리가 막 시장이 막 확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5G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5G라고 하면 막 뭔가 막 확 이럴 거야 세상을 되는데 바꿀 네. 지금은 빅데이터가 5G 하면은 뭐 느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그 느낌 그대로예요. 뭔가 쌈박하지 않으니까. 신선하지가 않은 거지. 네, 뭐 육지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오니까 정말 너도나도 팔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도 끝내 나중에 늑대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만약 그 삼성전자의 그 1조 수주가 만약에 전환점이 됐다라면은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레포트의 내용인즉슨 이거 이제 받았으니까 삼성전자 벤더 애들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오이솔루션이나 에이스테크나 RFHIC나 뭐 이런 애들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뭐 그런 식의 뉘앙스의 이슈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 때는 오늘 보니까 죄다 장대, 음봉 아니면 윗꼬리 긴 거 거래는 이만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막 이러더라고. 또 속았어. 아침이 8대였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는 뭐 2년 빠졌으면 뭐 다시 돌아올 수도 분명히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지금 모두가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확 바꿔놓을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눈길을 띄지 말고 그래도 좀 보고는 있어라. 타이밍을 보고는 있어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가 뭔가 좀 섹시함이 없어진 거죠,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할 거야. 그럼 누가 봐? 그렇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오는데 안 가. 그게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타이밍이 처음부터 그리고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백신이 약간 오버캡화 돼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워서 뭐 숏 외국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계 숏 리포트를 누가 봤대던가 돈 내던가. 이거 루머를 얘기하고 네, 있어. 아무튼 뭐 루머도 뭐 알아놓으면은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백신 지금 개발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지겨워진 거야. 무감각진 거야. 그렇지. 4차 맞으라고 그랬는데 안 맞는 데잖아요. 그리고 다들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 걸려서 이제 조금 세상을 뜨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몸살 감기네 뭐 이러면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두려움이 안 많이 먹히는 거지. 사라져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고 나중에는 만성화되면은 이렇게 좀 약발이 안 받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건설주도 잠깐 얘기하고 네, 뭐 네. 화학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 네. 경기 민감주가 지금 다시 온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일단 건설주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그 기대감은 좋았는데 건설 장비 기계 쪽은 지금 미국향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모멘텀이 생기는 걸로 기대하면서 이제 오르는 거고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건설주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왜냐면 건설주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도 사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건설 기계도 저는 건설 기계는 지난번에 여기서 말했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DY 파워, 진성 TEC,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요렇게만 버는데요. 그러다가 그저께 한번 생각나서 해인이라고 있어요. 해인 중장비. 해인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런 뉴들 있잖아요. 쪼만쪼만한 애들 건설 장비 설비 애들 거짓말 아니라 이렇게 갔던데요. 그래서 역시 주식은 우량주 하면 안 되는구나. 중소형주 해야 되는구나. 요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비단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 계속하고 국내도 새로운 정부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지금 뭐 1기 신도시? 거기는 뭐 30년 넘었으면은 뭐 검사도 안 하고 뭐 해줄 것 같은 뉘앙스의 느낌적인 느낌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쉽지는 보니까. 않을 거라고 그러던데 전문가들은. 뭐 근데 제가 볼 땐 건설주는 영원히 안 망하는 게 지으면 부시고 부시면 또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긴 한데 건설주들이 지금 왜 많이 빠졌어요? 지난번에는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 중동 쪽에는 항상 정유설비 막 이런 거 다시 보수하고 막 이러니까 건설주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갔었었는데 요새 뉘앙스는 뭐예요? 시멘트 가격 너무 비싸, 철근 가격 너무 비싸, 다 비싸, 인건비 비싸, 원자재가 없어서 못 만들어 막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겠네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재가 일단은 반영이 됐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역시 좀 바닥이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새 보면은 가구 회사들도
뭐 벌써 2번 정도 가격 올리려고 하는 뭐 현대 리바트도 막 그런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가격을 올려요. 요새 인테리어 한번 하려면 예전에 집 한 채 인테리어 하려면 한 3, 4천이면 됐으면 지금은 거의 한 7, 8천, 5, 6천 아니 7, 8천 1억까지도 막 올라가고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런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집을 인테리어 안 하면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하지만 이제 뭐 아까 재건축, 리모델링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다만 지금의 이제 원가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종목 볼까요? 한번 몇 개?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해? 이것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봐야 돼? 대형주로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장난 아니게 많이 갔어요. 아, 올랐다. 이름에 토건, 공영, 무슨 건설 이런 거 들어간 조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진짜 많이 갔어요. 지난번에 무슨 가덕도 얘기 나올 때도 많이 가고 그 전에도 많이 가고 토목하는 애들도 많이 가고 건설 기계류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작은 것들보다는 조금 약간 큰 것들을 봐드리면은 작은 것들 중에서 아마 많이 갔던 것들이 뭐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많이 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죠. 한신공용도 갔던 것 같아. 아, 이건 별로 못 갔네. 그거 하고 또 뭐 있죠? 하여튼 무슨 건설과 관련된 토건? 삼보 토건은 또 어디 다른데 또 매각된다고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조그만한 건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갔었고, 제가 조그만한 거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갔었고, 철강도 조그만 거 많이 갔었어요. 그렇죠. 진짜 세아제강 이것도 이렇게 많이 갔어요. 와, 엄청 올랐네. 그죠? 진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건설사들이 많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고 이름에 무슨 스틸자 들어가고 뭐 KCC 스틸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스틸자 들어간 것들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강 스틸 뭐 그런 것들 많이 갔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부담에서 힘들어 했었었는데 이제는 뭐 그 종목들도 약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 저는 2개 정도 보는데 건설에서는 이제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도 이제 좀 저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 잡혔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 잡혔고, 그리고 또 유가가 올라갈 때 건설주들이 좀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쪽은 또 이제 그런 쪽들만 하니까 또 내수 쪽들보다는, 그럼 뭐 지난번에 또 수주도 국내 뭐 삼성그룹 거 받긴 했습니다만은 하다못해 지금 현대산업개발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도 지난번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저항 받긴 했었는데, 이 종목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최근의 저점권이 되겠습니다. 한 42,000원 정도? 네, 단기적으로 좀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보시고, 지금 이제 60일선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우상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건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쪽들은 요 2개가 좀 많이 해요. 그렇죠. 삼성물산, 레미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GS건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흐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는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좌측을 보면은, 그죠? 좌측을 보면은,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도 여기 5만 원 부근, 여기가 일단 1차 저항인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이 가격에서 20%거든요. 감사하죠. 거기까지만 가도 진짜.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GS건설도 한번 조정 받을 때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기계 쪽들. 기계. 네, 기계 쪽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오늘도 기계주들 많이 움직였나요? 어제 많이 움직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 오늘은 조정은 아니고요. 어제 안 오른 애들, 아니, 어제 안 오른 것들? 근데 이게 이름이 똑같아요. 현대 무슨 현대 기계? 건설 기계죠. 요거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신호가 나오는 것 같아요. 60일선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터닝하기 시작했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딱 지금 보시면은 요게 200일선에 딱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이 건설 기계도 여기 38,000원대 중반, 요거 안 깨는 선에서의 조정 들어오면 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조금씩 이제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역시 지금 4만 원인데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물론 더 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 똑같아요. 보세요. 가격이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터닝하는 느낌.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도
괜찮게 보고 요거는 현대건설기계는 아니지만 현대일렉트릭이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해요. 현대일렉트릭 이거는 이제 전원과 관련된 건데 역시 좀 약간 건설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원 장치 뭐 이런 부분들 요것도 지금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조금씩 변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되게 좋게 봐서 21,000원대서부터 계속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가지고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2만 원대 뚫은 뒤부터는 왔다 갔다 하다가 21,000원 뚫으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틀 동안 조금 고점이 여기 25,000원 부근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 저항이잖아요. 여기 저항. 여기 급락해서 이게 바로 전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23,000원 정도 네, 잘 유지가 되면은 추세적으로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도 주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게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이에요. 연기금 야,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지금 외국인 가담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현대건설기계도 보시면 연기금 계속 사잖아요. 그죠?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지금 기관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뭐 이런 애들도 이제 그 산업재료들 있잖아요. 이 그런 부분 애들도 다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 갔던 약간 중형급의 그런 느낌의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계 쪽들 중에서 조금 중소형주단에서 이제 진성 TEC 같은 경우가 좀 괜찮은데 아이고 차트가 어디 갔냐. 네, 진성 TEC도 그저께 한번 여기 바짝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다시 올라왔었는데 여기도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캐터필러 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좀 제일 좀 가까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이 합니다. 최근에 근데 거래가 좀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성 TC도 이제 21선 올라오고 있죠. 61선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성 T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네, 다른 것들보다 좀 가볍게 중소형주단에서 가볍게 좀 올라온 상태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요 가격대 여기 요 가격대도 한 13,000원대 중반 여기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제어가 된다라면은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조정이 들어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만 보면 연기금이 역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죠. 개인들은 많이 오르니까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투신에서 좀 많이 사 있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DY 파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DY 파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갈 때는 잘 가더라고요. 보니까 움직이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최근에 좀 거래가 붙기 시작했는데 움직임이 좀 약간 좀 익사이팅하게 움직여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다시피 연기금 거래는 없어요. DY 파워. 근데 이거는 항상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DY 파워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겁지만 이제 두산 밥캣.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굴삭기 같은 건데 조그만한 굴삭기 같은 거. 그렇죠. 네, 예, 소형,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약간 좀 무거워. 이 두산 바켓도 사리가 나올 것 같이 무거워. 이것도 되게 무거워요. 사실 제가 왜 무거운 거를 보고 근데 느낌은 비슷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원형 바닥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 바닥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뭐 여기서 좀 몇 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좀 한 44,500원 이 부분이 1차 저항이라서 고객반 통과되면 조금 모양은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기계류들 쪽에서는 조금 답이 될 것 같고요. 뭐 네. 작은 기계류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또 따로 말씀을 그렇죠. 안 드릴게요. 너무 작은 거는 그렇고.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FOMC 회의. 네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결과들이 나올 거냐, 그 이상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내일은 네. 쉬니까 맞아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응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크게 그 웃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 수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QT를 갖다가 강력하게 안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상황으로 간다라면은 시장이 저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금리는 50 올렸지만 양적 긴축 바로 시행하면서 그
폭도 스텝도 강하게 해서 뭐 연말까지 다 끝낼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면은 시장이 한 번은 좀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다 최악의 예상치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가 나와야지만 시장이 반응할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상 수준 안에 있으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요새 미국 시장 움직임은 눈치 보면서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로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다음 주까지 계속 실적 발표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AMD 이제 실적 보고 반도체가 뭐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연준 발표 지나가면 한꺼비는 넘겼다 정도의 느낌? 이렇게 보고 아 연준은 넘겼는데 다음 주 전쟁은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 중요한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아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물가가 관련되어 있는 아마 지표가 나오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거 보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치가 그 다음 연준 스탠스에 영향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한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만만치는 않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만 안 나오면은 일정 부분 지금의 흐름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는 다음 주 만기, 그다음에 9일 날은 전쟁 날지 말지, 연장이 될지 말지, 끝날지 말지고, 그다음에 또 물가 지표 나오는 것까지 확인. 이렇게 본다라면은 중요한 변수는 다음 주에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스탠스를 뭐 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지면 조금씩 담자. 조금씩 담는 게 맞다. 대신에 많이 빠진 걸 사라. 대신에 납부가 되죠. 네, 그리고 전쟁 때문에 많이 빠진 거. 그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빠진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대로 코로나 때 수혜받은 거. 전쟁 때문에 수혜받은 거. 뭐 이런 수혜를 이미 받아서 주가가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최대한 좀 피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팔아야 할 상대적으로 주식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뭐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많이 오른 것들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런 것들이랑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반대로 너무 마음을 내려놔서 저 바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마음을 주는 전략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번에 2,600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 지지선이었었던 2,650을 다시 넘어선 상태라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지켜주는 게 좋겠다. 다만 이제 2,700선을 어떻게 통과하고 돌파해서 안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 사실 미국 주가 차트 아침에 잠깐 전화로도 말씀드렸었지만 안 좋거든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자리라고. 네, 안 좋아요. 지금 어디 갔냐? 다우도 나오던가? 잠깐만요. 안 나오네? 이거는 아니네. 다우 기술이 나와. 아니, 잠깐만요. 해외 주식 차트. 해외 종합 차트 봐야 되겠다. 네, 나왔잖아요.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여기 보시면 60일선 여기 꺾이잖아요. 중기 추세선 꺾였잖아요. 꺾이는 데다가 여기서 21선이 하향하면서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잖아요. 빠져요. 또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걸리잖아요. 또 빠져요. 이격 많이 벌어지니까 올라오잖아요. 또 걸려서 넘는 듯 하더니 또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계속 넘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추세를 전환하려나? 근데 지금 또 급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만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또 데드크로스가 또 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21선 하락하고 60일선 하락하면서 지금 계속 데드크로스의 연속이고 하향 추세예요. 중기 추세, 단기 추세가.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상태 안 좋아요. 솔직히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팔아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미 팔았어야 될 자리. 네,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하지만 희망을 하나 건다라면은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뭐 전쟁 끝나고 중국 뭐 봉쇄 좀 풀리면서 또 미국도 양적 긴축을 조금 뭐랄까 전 세계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여 좀 천천히 가져가겠다라든지 뭐 이런 뉘앙스와 함께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예상치 않아서 나온다라면은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 변화의 시도에 있어서 또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이 안 나오면 또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은 적어도 급등이 분명히 나와서 다우 기준으로 35,0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달 중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는지를 좀 보세요. 왜냐면 35,000 돌파나 돌파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한 34,000대 중반에서만 잘 버텨주고 터닝하면은 차트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진적인 흐름이 꼭 이번 달에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지부진, 뭐 기간 조정? 그죠? 급락으로 가격 조정이 안 나오면 기간 조정밖에 답이 없어요. 이평선들 돌리는 거에는. 저희 예전에 차트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급등이 안 나오면 아예 차라리 급락이 나와서 이격을 확 벌린 다음에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든지, 그게 아니면 시간 안에서 계속 좁은 박스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반등할 때 다우도 34,000 강하게 못 돌파하고 또 되밀린다라면은 좀 계속 하방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그런 대응이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필요하다. 근데 아시잖아요. 미국도 주가 지수는 솔직히 상위 몇 개로 다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죠. 그 네. 뭐지, 빅테크 기업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빅테크 기업이 움직여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빅테크 기업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완화적인 행보가 나와줘야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졌으니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면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류의 종목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좀 같이 좀 맞춰서 보시면서 국내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의 게릴라 같이 뭐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내지는 아주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들한테 좀 기회가 좀 순환적으로 올 수도 있는 게 5월 한 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4월은 그때도 잔인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잔인했잖아요. 5월은 주식 팔고 떠나라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주식 사망 토론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 고혜성, 우리 줄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개인 맞아요. 투자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하는 이제 패널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문가 패널. 그래서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투자자로서의 고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즐겁게. 네. 맞아요. 저희가 맨날 주식 얘기하면서 우울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즐겁게 좀 재미있게 좀 풀어보고자 만들었는데, 한번 테스트로 우리 파일럿이죠. 한번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번은 좀 조금 반응이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뭐 물론 유튜브에서 정보만 추구하지만 저희가 근데 그 방송에 정보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죠? 팔지 말라고. 사서 물산도 팔지 말라고 그러고 다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사망 토론 느낌이기 때문에 내 주식 중에서 사망할 것 같은 종목들 보내주시면 그 종목을 살릴 수가 있는지,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살려야 되는지, 그냥 아예 그냥 떠나 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볼 테니까 보시고 내 계좌에서 이 종목은 정말 사망했다, 버렸다, 뭐 마음을 비웠다, 뭐 그런 종목들, 사망할 것 같다, 사망했다, 뭐 이런 종목들 뭐 보내주시면 저희 고혜성님이랑 저랑 같이 고민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보내주실 곳은 여기 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 주시는 어떤 이런 사연들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재미있게 정보와 솔루션도 한번, 그 다음에 재미도 한번 같이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저 요새 보니까 모니터 조금 구독자 수 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지난번에 볼 때보다 좀 늘은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우리는 근데 하여튼 계속 점진적으로 가가지고. 제 살아있을 때 100만 원 찍을 거죠? 90세까지는 사실 거죠? 네. 저 지수 4천 가면 은퇴해요. 아, 그래요? 은퇴하기 전에 그 약속은 지키고 가셔야지. 수영복. 그래서 은퇴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진짜 저 은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90에서 딱 끝나는 거 아니야, 또?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진희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세요. 부모님들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런가? 아, 근데 또 연세들이 있으셔서 우리는 좀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걱정 말아요. 3일 뒤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하고 좀 딜을 하시죠. 야, 우리 서로 쌤쌤. 퉁치자. 퉁치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많이 걱정되시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럼요. 보내시고요. 푹 주무세요. 그래도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다 보실 거예요. 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계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뻐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자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